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투기마을 여러분, 10만 금융지원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드디어 설날이 되었습니다. 네. 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드디어 까치까치 설날이 지나고 우리 설날이 왔죠. 아시아권에서는 중국 영하권에서는 모두 춘절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아마도 이제 겨울이 끝나고 봄이 되는 바로 그 시점, 봄이 시작되는 시점을 알리는 게 춘절, 그리고 또 한국으로는 설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주에 입춘이 있었죠. 자, 이제부터는 아주 얼었고 추웠던 땅들이 서서히 최고의 추위에서부터 풀려나면서 녹으면서 새로운 음, 생명의 시기가 되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는, 그것을 기뻐하는 절기가 이 춘절 설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항상 느끼지만 아무것도 볼 게 없었던 상황에서 무언가 우리 눈을 보게 만드는, 네, 씨앗이 올라오고 새싹이 올라오고 새잎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만드는 그 봄이 오는 것이죠. 이제 설날 이후 우리는 봄을 기다립니다.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시간을 뭐랄까요? 쭉쭉 뽑아서 쓸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아침이고 낮이고 똑같이 활동할 수 있고,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상관없이 지낼 수 있게 되었지만, 과거 계절의 전통 속에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봄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신선한 단어인지 모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생명을 본다는 거 정말 기쁜 일이죠. 제가 처음에 시골로 이사 갔을 때 정말 당황했었던 건 너무나 추웠어요. 영하 막 한 20도씩 되면서 땅이 정말 깡깡 얼었다는 게 느껴졌는데, 네, 설날이 지나고 봄이 오자 땅이 물렁물렁해집니다. 그때 알았죠. 생명은 물렁물렁한 유연함이라는 거 말이죠. 그래서 그렇죠. 내 생각이 굳고 내 몸이 굳으면 내가 많이 늙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말랑말랑합니까? 우리 애기들 되게 말랑말랑하고, 그리고 사고도 유연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몸도 굳었지만 생각도 굳었다면 우리 진짜 늙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몸은 좀 굳더라도 생각은 말랑말랑하고 유연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투자에서도 그런 정말 이런 말랑말랑하고 유연한 사고가 얼마나 핵심적인 요소일까요? 오늘 다시 한번 그런 것을 보여준 미국 시장이었습니다. 확연하게 달라진 시장 흐름,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측이 시장에 모두 오롯이 담기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S&P 500은 네, 이쪽 아시아권에서 새로운 날을 기약하는 그 바로 전날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면서 마감됐습니다. S&P 500 0.57% 상승하면서 5026으로 종가를 기록했고요. 네, 고가 부근에서 종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반면 다우존스는 0.14% 54포인트 떨어지면서 38,671을 기록했고요. 나스닥은 1.25%나 상승하면서 15,990입니다. 이제 16,047이라는 전 고점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그런 상황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러셀은 어제에 이어서 상당히 높은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1.67% 상승했습니다. 2012포인트를 기록했는데요. 뉴욕 커뮤니티 뱅커프가 그 자기 주식을 임원들이 매입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그 16% 정도의 큰 폭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회사 안 망하기 때문에 지금 주가를 싸다라고 인식한 임원들과 직원들의 매입이라고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따라가면서 매수했던 세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일종의 하나의 대표적인 흐름을 보여주면서 러셀 2000이 더 올랐는데요. 이번 한 주 동안의 그 미국 시장 흐름에서 굉장히 아, 특징적인 대목은 여전히 AI가 강세였고, 그리고 AI 중심으로 세상은 돌아갔습니다만은 계속 어둡고 힘들게 여겨졌던 중소형 주식들이 꽤나 많이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제 러셀 2000 지수를 제대로 안 체크를 해서 그런데 나스닥보다 더 좋은 모습을 이번 주에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여기에서 중요한 함의가 하나 있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첫 번째, 야, 이제 금리가 내려가니까 중소형주들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당연히 그 금리 때문에 그 압박을 받았던 쪽이 금리가 낮아지면 해방감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러셀 2000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 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어, 이제 어느 정도 올랐으니 그 갭 메우기를 했다.
갭 메우기를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실적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실제로 어땠느냐? 네, 나스닥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IT를 중심으로 실적이 좋았고 이랬던 놈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죠. 자, 이제 이번 주의 흐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 시장이 이제 다 오른다. 그냥 다 오르는 거야. 시장이 이제 다 좋고 금리도 뭐 내릴 만큼 내렸고, 금리 전망도 채권 시장이 좀 틀렸다라는 것도 확인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좋다? 경기가 좋아요. 소비가 좋고 고용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 경기 그냥 좋네.' 이러면서 높은 금리에 아랑곳 않고 위험 자산 쪽으로 돈이 쫙쫙 들어가고 있죠. 아, 미국 연준에서 돈을 계속해서 풀어서 담아내고, 그러니까 빼내고 있습니다만, 빼내는 속도가 그렇게 가열차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았다는 것이죠. 시장의 기대감과 위험 자산이 좋은 흐름들이 그냥 나타났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대세가 좋으니까 처음에는 중요 주식들만 올라가다가 시장이 계속 좋으면 나중에는 이것저것 다 같이 올라갑니다. 지금 현장이 그런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높은 금리를 감안하지 않은 상승이다라고 표현해도 꼭 틀리지는 않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진짜 별로 가리지 않고 다 오르는 시장이기 때문에 어 지금부터는 과열을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 시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가끔씩 이제 체크해야 되는 VIX 지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체크해야 되겠죠. 다시 13 미만으로 떨어져서 12점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어제는 뭐 소폭 한 1% 정도 올랐습니다. 12.9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탐욕 지수가 굉장히 익스트림 탐욕으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 VIX 지표가 12대에서 좀 낮은 쪽 12대로 유지되면서 옆으로 평평하게 길면 시간이 지나면 모두가 편안해 하겠지만 좀 위험이 또 닥쳐올 수 있다는 거는 또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시장은 좀 그런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이 약간 둔화되는 영향은 조금 있습니다. 어 그래도 1% 정도는 굉장히 높이 오른 거예요, 나스닥 기준으로. 그럼 도대체 오늘 나스닥이 왜 이렇게 올랐느냐 정리를 해 보면, 정말 AI의 날이었고요. 지난 주말 목요일 날짜에서 한국에서 한미 반도체가 상한가를 갔지 않습니까? 정말 깜짝 놀랄 정도의 상승세였는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도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요. 한미 반도체가 상한가를 가게 된 것은 음 HBM에서 없으면 안 되는 장비 업체가 됐죠. 세계적인 장비 업체가 됐어요. 옛날에는 후공정을 그렇게 안 쳐줬는데 HBM 공정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후공정이 너무나 중요하게 되었고요. 미국에 저기 다른 데서는 어떻게 됐죠? 전공정 쪽에서는 코옥스 등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후공정이 중요해졌습니다만, 이제는 음 그 후공정 쪽에서의 후공정도 또 중요해졌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전공정에서의 마지막 패키징하는 전공정이 끝내고 패키징하는 쪽이 중요해졌는데, 이제는 HBM 쪽에서의 후공정도 너무나 중요해진 이런 상황이라서 그런 쪽의 장비 업체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미국 기술주 흐름을 보면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와, 이거 설비 증설 어마어마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그걸 예상하고 거기에 배팅하는구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오늘 나스닥 오르는데 가장 기여를 많이 한 것은 역시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거의 2% 올랐습니다. 1.95% 올랐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오른 거는 역시나 뭐 엔비디아 역할이 가장 컸죠. 엔비디아가 가장 규모가 크니까 무려 3.58% 상승하면서 25달러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다시 700을 돌파하면서 721달러까지 갔어요. 지난번에 이제 실적 발표하고, 깜짝 실적 발표하고 저희가 AI가 첫 번째로 반영되는 그 시점 3분기였던가요? 4분기였던가요? 그때 제가 보면서 '와, 이러면 이제 500달러 넘는 게 맞겠네요.' 갑자기 회사 100배도 넘던 회사가 막 20배가 됐어요. 너무 싸졌는데요. 500달러 넘겠어요 했던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벌써 지금 700달러가 넘었습니다. 네, 왜냐면 그때 분기가 반짝이 아니었고 계속이었고 올해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모두 예상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거기에서 멈춘 게 아니라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이 설비 증설이 더 늘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걸 어디서 느낄 수 있냐면, 뭐 다른 또 반도체 주식도 좋았어요. 퀄컴 1.9%, 인텔 1.9%, AMD 1.85%다 좋았는데요. 장비 업체들 말입니다. 장비 업체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대표적인 장비 업체들이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6.87%, 램리서치 5.46%, KLA 5%,
ASML 2.89%. 그래서 일반적인 반도체보다도 훨씬 더 압도적인 수준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AI 관련된 설비 증설도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이렇게 올랐겠죠. 자, 그렇다면 참 한국은 기회가 왔는데 아 참 네, 일단 하이닉스가 잘 받았습니다 그걸. HBM에서 확실히 성공적으로 잘 받았고, 삼성전자도 기회가 왔는데 지금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삼성전자 때문이냐? 최근에 우리의 어 친근한 유튜버 가젯서울이 재미난 영상을 올렸습니다. 가젯서울이 어떤 영상을 올렸냐? 인텔이 드디어 ASML로부터 초미세 장비를 받았다. 이것은 인텔의 이나노 공정, 그러니까 20옹스트롬 공정을 위한 이제 그 어떤 과정들이 노정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텔이 파운드리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지정학적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TSMC를 호시탐탐 노릴 수 있는 중국이 바로 옆에 있는 상황. 무조건 대만을 포기할 수 없고 하나의 통이 중국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중국이 저렇게 있는 동안에 어떻게 TSMC의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을 것이냐, 미국 입장에서 말이죠.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자,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나라에서도 이것들을 좀 커버리지 해줬으면 좋겠고, 미국 자체에서도 커버리지를 해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TSMC도 미국에 공장을 짓게 된 것이고 삼성도 미국에 공장을 짓게 된 겁니다. 삼성은 지금 TSMC만큼의 퍼포먼스를 못 보여주는 안타까움이 좀 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텔은 동네 바보형이지만 그래도 각 그 세대 전환 공정에서는 가장 우월적 지위를 보여줬던 것이 바로 인텔이었습니다. 핀백 공정을 가장 빨리 도입했던 것도 인텔이죠. 그러니까 인텔이 차세대 공정에서도 그 공정 기술력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뭐랄까 빌드업이 되면 무시할 수 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엄청나게 보조금을 때려 박았으니 인텔이 무언가를 할 수도 있는데, 자, 이번 장비 도입이 인텔이 새로운 파운드를 도약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우리 가젯서울을 보면서 충분히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장비의 상승은 미국 쪽에서의 어떤 설비 증설과 과연 어, 괴가 같이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상상을 저는 오늘 이 주가를 보면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삼성이 조금 더 잘해준다면 정말 파운드리에서 큰 시장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 파운드리에서 큰 시장을 가지고 오게 된다면 그야말로 10만 전자는 그냥 따놓은 당상인데 좀 잘해주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똑같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반도체 시장은 너무 좋다. 그리고 확장 일로에 있고, HBM 정도는 삼성이 못할 리가 없다. 그리고 지난주 한미 반도체의 상한가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면면이 흘러오는 반도체에 대한 전망을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의 한미 반도체가 납품을 하는구나라는 추론을 아니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 상한가를 보면서. 예.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면 미국에도 한미 반도체가 납품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네. 그렇지 않고서는 지난 주말, 그러니까 목요일 날 있었던 한미 반도체 상한가를 다 해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거 뭐 충분히 보입니다. 미국에서의 확장까지도 계산된 주가 베팅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근데 그럴 수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항상 세계적인 그 반도체 장비 업체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램 리서치, KLA, ASML 뭐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이제 여기 하나에 한미가 지금 들어간 거예요. 뭐 또 베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더 다른 회사도 있는데, 야,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런 대단한 회사들 사이에 끼일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데, 이제 후공정에서는 이제 그 공정상의 단위가 계속 앞서가, 특별히 HBM에서는 이렇게 앞서갔기 때문에 HBM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서는 이제 압도적인 우위를 가졌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고,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기업들이 나왔다는 거는 삼성하고 관계가 좋았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우린 알잖아요, 그거. 야, 삼성 없이 여기까지 왔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다. 라는 생각하고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이건 잘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 사장이 곽 씨예요. 네. 그렇다는 거. 자, 오늘 또 메인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오늘 장 한마디. 주식시장 예견대로, 주식시장의 예견대로 AI 세상이 몇 년 안에 구체화될 것인가. 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미래를 예측하고 있는 거죠.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가 흐름도 그렇게 가는데,
빅테크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확연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SNS 세상, 인터넷 세상, 이 세상에서 그다음에 앱 세상, 모바일과 앱의 세상이 나오고 나서 자기들이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됐잖아요. 그전에는 세계 최고의 기업이 어디예요? 그냥 뭐 그 어쩌게 바이오 제약사들이라든가 뭐 에너지 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있었죠. 유통, 네, 이런 쪽에서. 근데 자기네가 세계 최고의 압도적 기업이 되잖아요. 1 조가 아니고 2 조가 아니고 이제는 3 조, 3 조를 넘는 회사가 2 개나 있는 이런 3조 달러요. 이런 세상이 됐으니 '아 이 다음번엔 요거다.'라고 얘들이 확신을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테크니션의 미래를 보는 것들이 우리 일반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관찰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 실적들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미국이 지금 현재 4분기 실적을 대략 한 75% 3분의 2가 발표를 했는데요. 평균 예상보다 7.3%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워낙 예상을 낮게 하면 예상보다 높게 나오는 건 그럴 수 있는데 전년 대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데, 원래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뭐 금리 상황이나 이런 여건들을 봤을 때 전년 대비 4분기 실적은 좀 떨어질 것이다. 대략 한 1.8% 감소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오히려 늘었습니다. 1.6% 전년 대비 실적 상승이 나타나고요. 아마도 이거는 빅7과 반도체 기업들이 상당히 만들어낸 작품 아니겠느냐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정 CPI가 지금 발표되고 있습니다. 전년치를 1 월에 다 정리해서 수정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이번에 인제 12 월은 전월비가 기존에 0.3 에서 0.2로 떨어졌고요. 11 월도 기존에 0.1 에서 0.2%로 떨어졌습니다. 근원 CPI는 0.3%로 그대로 유지가 되어졌는데 수정치들이 헤드라인 쪽에서 쪼금 더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깐 '인플레이션은 안정되고 있다.'라는 것이 분명히 보여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내리지 못했습니다. 금리는 전반적으로 오르는 양상을 보여주는데요. 10 년물도 4.15에서 4.17로 올랐고요. 그리고 5 년물도 4.11에서 4.14로 금리가 다 올랐습니다. 전반적으로 조금씩 다 금리가 올리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금리가 오르는데 가장 크게 역할을 한 것은 어제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만 시간이 모자라서 못 말씀드렸던 바로 그 부분이죠. 연준 인사들이 굉장히 음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금리를 안 내릴 거라는 톤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기가 너무 좋고 고용이 너무 좋기 때문에 금리 급하게 내려 가지고는 또 난장판 난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들을 확인하고 금리를 내리는 것이 맞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하나 한번 오늘은 이 얘기를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네요. 어 네, 하나하나 얘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닐 카스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올해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경제는 놀라울 정도의 회복력을 보유하고 있다. 주택 시장도 마찬가지다. 기준금리 인하 전까지 추가 데이터를 확인할 시간도 확보해야 한다. 향후 몇 개월 동안 물가의 긍정적인 흐름이 확인된다면 연준은 2% 물가 목표 달성에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고용시장이 계속해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경우 기준금리 인하는 상당히 더디게 진행될 것이다. 연내 2회 또는 3회의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다음에 아드리안 크글러 연준 이사, 네, 물가가 2% 돌아간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인플레이션에 집중할 것이다. 현재 통화 정책은 제약적 수준이다. 물가와 고용의 몇몇 부분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지지하고 있다. 물가 안정 노력에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며 앞으로도 긍정적인 흐름을 예상한다. 그러나 아직 할 일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연내 소비 흐름이 디스인플레이션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올해 소비는 둔화되겠지만 현 시점에서 그 결과를 예상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잠시만요. 네. 네. 의자가 너무 낮아 가지고. 네. 어 일부 금융 환경은 완화되었지만 전반적인 환경은 긴축적이다. 대체로 물가, 고용 목표는 균형을 잡았다.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고 고착화 된다면 현 수준 기준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얘기했고요. 서비스 부분 물가 진전이 상대적으로 더디지만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인 흐름을 예상한다. 슈퍼코어 물가도 마찬가지다. 임금 상승률은 둔화되고 있다. 가격 결정 환경도 정상화되고 있다. 고정된 인플레이션이 물가를 디스인플레이션으로 이끌 것이다. 어느 시점인간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어느 시점인가. 디스인플레이션 압력은 2023년 하반기부터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AI 혁신을 생산성 향상과 결부시키기에는
이른감이 좀 있다. 이 부분은 조금 다른 분하고 좀 다르네요. 어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서 임금 인상을 좀 다른 눈으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꽤 있었는데 말이죠.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합총재,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연내, 그러나 늦은 시기에 later this year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 인하를 위해서는 임금 상승률 둔화 등 추가적인 데이터와 증거가 필요하다. 1월 고용 지표가 보여주었듯이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최근 최근 지표들은 경제는 여전히 강력하며 수요 측면 둔화에는 시간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 경제는 추가 둔화가 필요하다. 물가가 2%도 돌아가는 길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다. 물가가 목표 수준까지 떨어지지 않고 고착화될 가능성이 현 시점에서의 리스크다. 정책은 물가가 무조건 2%로 돌아간 뒤에 완화될 필요가 있지는 않다. 네. 기준금리가 인하되더라도 코로나 이전보다 높은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어제는 본인 시나리오 기준으로는 연내 기준금리 인하 시나리오는 75bp 인하다. 네. 3번 금리 인하한다는 얘기고요. 높은 생산성은 임금 상승을 용인하는 요인 중 하나다라고 얘기하면서 아까 쿠글러하고는 조금 다른 의견을 보여주었습니다.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의 투표권이 있는 분이죠. 이분은 여전히 광범위한 고용 수요가 존재하고 있다. 수요가 견조함에도 물가는 둔화되는 중이다. 최근 GDP 성장률은 놀라운 수준이다. 여전히 물가 관련 추가 지표 확인이 필요하고 서비스와 임대 물가는 높은 수준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다.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떨어질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 본인은 기준금리를 서둘러 인하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물가 관련 추가 확신이 필요하다는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들이 존재한다. 물가 목표 달성을 위해 커다란 충격은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 여러 사람 얘기를 드렸는데요. 분위기가 뭡니까? 경기 뜨겁고 이제 조금 안정되고 있고 잘하고 있고 디스플레이션이 도입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 당장 뭐 그렇게 급해 금리 인하가. 분위기가 정말 3번이 맥스죠? 지금까지 보면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시장이 자꾸 앞서가는 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 월은 이제 완벽하게 물 건너갔고요. 5 월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처음에 5 월에 금리 인하할 거라고 했는데 근데 좀 이따 5월 1 일이야. 5월 하순이면 금리 인하가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 5월 1 일이라 좀 모르겠는데요. 5월 1일 아니면 이제 6월 달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7번 3 월까지 7번 남았는데 5 월까지 안 해 버리면은 6 월부터 매달 해도 5 번밖에 금리 인하 못 해요. 그쵸? 그러니까 시장이 올해 벌써 뭐 당연히 뭐 한 6번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거의 물 건너가고 있는 거죠 이미. 자, 그러니까 '채권 시장은 계속해서 압박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점차적으로 이 발언에 근거해 본다면 4번 정도 이상 금리 인하할 거라고 보기가 되게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글로만 봐서. 근데 이들이 한 이야기가 그냥 막 한 얘기가 아니라 "시장이 너무 과하니까 너희들 찍어 누를 거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데이터가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들이 말했던 대로 그렇게 데이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뭐 틀렸다고 얘기하기가 조금 애매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라파엘 보스틱 연은 총재가 어제 얘기한 게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튼튼한 체력들을 고려하면 연준은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 하반기에 2회 정도 인하를 예상." 라파엘 보스틱이에요, 여러분. 비둘기 중에 비둘기입니다, 이 사람. 네. 그다음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 이 사람은 여기 댈러스 연은 총재하기 전에 쉽게 얘기하면 연은의 단기 자금 운용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요. 연준은 다급하게 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다는 강조를 했습니다. 예. 지금 분위기가 다 그렇죠. 완전히 시장과 배치되는 흐름입니다. 자, 너무 많은데 마지막으로 토마스 바킨 이거 네. 토마스 바킨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거를 정리를 우리 김성수 애널이 잘 해 주셔 가지고요. 감사한 마음으로 정리한 거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범위한 경제 지표들은 긍정적이다. 특정한 달 데이터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을 것이다. 기준금리 인하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시간이 있다. 정책 금리를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고 인하 전까지 많은 물가들이 지속적으로 디스인플레이션 흐름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중립금리가 상승했을 가능성은 당연히 있다." 중립금리. 자, 그다음 "물가의 긍정적인 흐름이 전반적으로 퍼지기를 기대한다. 3월 FOMC와 관련해서 정해진 것이 없다. 경기 둔화는 인하의 이유 중 하나다.
연준은 물가 고용에 집중하고 있다. 미국 부채 문제는 연준 소관은 아니다. 오, 이거는 신기한 얘기네요. 미국 부채 문제 연준 소관은 아니다. 물가가 둔화된다는 추가적인 확신이 필요하다. 물가는 2%에 도달하겠으나 크기는 평탄치는 않을 것이다. 지역 사업체들의 경기 침체 관련 우려는 감소하고 있다. 미국인들은 지금도 충분히 소비 중에 있고 이에 대한 충분한 증거도 있다. 임대, 서비스 물가 추가 둔화를 보고 싶다. 예. 이게 떨어져야지 금리 인하가 확실히 눈에 보일 것 같아요. 얘네들이 지금 인플레이션을 쪼금 더 기다리다, 기다리다 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임대 서비스 물가예요. 이게 안 떨어지니까 어 예를 들어 지금 저거는 있습니다. 임금이 안 떨어지는 거는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어요. 즉 생산성이 향상이 되니까 그 부분만큼 임금이 인상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고용하거나 이런 쪽에서 '임금 인상은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어요 보니까. 근데 임대 물가 그다음 서비스 물가는 떨어지는 걸 보고 싶어 하는 거죠. 임금은 견딜 수 있으나 물론 임금도 떨어지길 바라고 있긴 해요. 그러나 어 이 부분들은 확실히 좀 떨어져야지 이들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가가 2%로 복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 측면의 강력함을 유지한다면 이는 중립금리가 상승했음을 의미합니다. 요즘 좀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죠. 물가가 2%대 이제 곧 찍는데 소비가 줄지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예전 같은 디플레 상황이 끝났다라는 것이죠. 디플레 상황이 끝났기 때문에. 왜냐 왜 그럴까요? 물건값이 올라서요? 아니에요. 미국은 물건 중국에서 지금 생산자 물가지수 마이너스 계속 나와요. 그래서 미 중국에서 수출하는 거 관세를 때려 붙여도 비싸진 않아요, 물건값이. 그리고 적체도 생산 적체도 없어졌어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물건값의 상승에 의한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럼 결국은 다른 거에 의한 상승인데 결국 임금 그리고 그로 인한 소비 등등 그다음에 임대 이런 것들이 가격이 올라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옛날만큼 디플레 수준의 그런 상황들이 안 온다. 그러니까 물가는 항상 2%대 중반 이상에서 고공행진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와 있기 때문에 고공행진이라고 하기는 웃기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 와 있기 때문에 과거 1%뭐 이런 기준금리는 이제 안 온다라는 거예요. 중립금리가 올라와 있다라는 얘기죠. 옛날보다 금리를 상당히 올려서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고 이거는 향후에도 우리가 금리 상황을 보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거고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의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있어서도 되게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는 거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많았어. 1월 고용 지표는 계절성을 감안해서 볼 필요가 있고 지표에 나타난 숫자만큼 강력하지는 않을 수 있다. 이번에 1월 고용 지표 미쳤잖아요. 30만 넘게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고 물가 목표 관련 논의는 일단 물가가 2%까지 내려간 뒤에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디플레이션 리스크는 우리 상황에서 동떨어져 있는 문제다. 제가 방금 전에 설명해 줬는데 그 얘기를 한 거죠. 디플레이션 리스크는 지금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시장 유동성이 메말라 가거나 QT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징후는 없다. 와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연준이 계속 QT를 하고 있고 그래서 시중에 잘못하면 돈이 떨어져 가지고 막 이렇게 모든 자산 가격이 막 크러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이럴 가능성을 항상 걱정하잖아요. 그럴 상황은 징후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준비금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은행들이 돈을 꿔서 또 빌려갈 수 있는 여건들은 그대로 코로나 이후에 나타났던 수준의 일부를 유지할 것이라는 거죠. 코로나 이전까지로 규모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떤 측면에 보면 금융의 안정성을 유지하겠다라는 연준의 의지를 상당히 폭명한 것이다. 뭐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네 특별한 지표 발표는 없었고요. 독일의 소비자 물가 지표가 전년비 발표가 됐는데 3.7에서 2.9로 뚝 떨어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금리가 굉장히 많아요. 14 bp인가 엄청나게 튀었어요. 아주 재미난 흐름인데 만약에 이게 다음 주까지 그렇게 계속된다면 여러분들께 그 차트 흐름 보여드리면서 미국 그 금리 흐름과 비교를 해 드리겠습니다. 과연 금리가 더 튄다면 여기서 더 튄다면 '유럽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도 어 하나의 그 어떤 단초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날 아침에 너무 긴 시간 이야기를 했네요. 하여튼 반도체 얘기를 하면은 말이 길어져서 정말 문제예요. 그쵸? 네. 이제 다 알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오신 분들이 요즘 좀 있으시니까 새로운 분들을 위한 이야기도 이렇게 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떡국 드셨나요? 저는 떡국 먹고 여러분 만나 뵙게 되었고요. 음 어 새해 정말 좋은 음
열매를 많이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24년은 특별히 저가 그 자리에서 그 직위를 좀 바꾸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실물적인 열매를 따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네, 저는 과실을 올해는 조금 연글연글한 과실을 좀 따고 싶습니다. 투자에 좋은 결과치를 얻고 싶은 한 해인데요. 여러분도 같이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옆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저희를 같이 키워주시고 같이 성장하는 서로 간의 그 스파이럴, 그 우상향하는 그런 도우미들이 서로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인사드립니다. 안녕.